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한국 사회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까지 관통하는 그런 시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뭐랄까, 키워드는 전통과 혁신인 것 같고요. 여러 세대의 역할, 그리고 한국 문화의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 천공 스승님의 관점이 담긴 법문, 그리고 연구 가이드가 오늘 저희의 주요 자료죠.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현재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세대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문화만이 가진 어떤 독특한 점은 뭔지, 또 이걸로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건데요. 자료들이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뭐랄까,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세대 간의 그 복잡묘한 역학 관계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깊이 생각 못 해봤던 한국 문화의 특별함,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관점을 당신께서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지금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요, 크게 세 개의 세대를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세 세대요? 네, 1952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1964년부터 75년생까지인 X세대, 그 이후로 한 36년간에 걸쳐서 형성된 디지털 세대, 이렇게요. 이 세 그룹이 지금 함께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 사회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이 세대 구분이 흥미로운 게 각 세대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어떤 성격 같은 거, 이런 규정이 굉장히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그 베이비붐 세대요. 네네. 어, 전통의 가치를 지닌 세대다 이러면서 심지어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어른이자 지도자. 와,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조상의 지혜를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역할. 이게 다 강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화하고 있는 뭐랄까 살아있는 역사 이런 위치로 보는 거죠. 반대로 디지털 세대는 혁신, 또 새로운 시대 정신 이걸 상징합니다. 네. 그냥 젊은 세대가 아니고 미래 인류 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을 가진 후손이다. 이렇게 딱 명명해요. 미래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다. 이런 무게감이 실린 표현인 거죠. 그렇군요. 베이비붐은 전통, 디지털은 혁신.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X세대는 어떤 존재로 그려지나요? 중간자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뭐 전통과 혁신 사이의 다리 역할, 이런 의미일까요? 정확합니다. 딱 그 역할이에요. X세대는요,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전통적인 지혜나 가치를 그냥 그대로 이어받는 게 아니고요. 그걸 현 시대에 맞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코디네이팅해야 하는 아주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받아요. 코디네이팅. 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세대가 미래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또 운영할 수 있게 돕는 핵심 연결고리, 이겁니다.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돕는 역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듣고 보니 X세대가 진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세대 간 단절이나 오해가 깊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과도기적 혼란 상태다 이런 지적이 나오죠. 네, 바로 그겁니다. 현재는 세대 간의 조화로운 역할 수행보다는 충돌과 혼란이 좀 두드러지는 과도기다, 이런 진단이 나와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가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게 명확한 길로 딱 제시를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X세대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잃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이게 현재 혼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베이비붐 세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X세대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결과로 디지털 세대 역시 명확한 방향을 잡기 어려워지는 뭐랄까 이런 연쇄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야, X세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네요. 다시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디지털 세대 있잖아요. 네. 이들도 이제 그 선두주자들이 소위 지천명, 그러니까 50대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언급이에요. 더 이상 그냥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이렇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이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어른의 위치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벌써. 네.
이제 이들도 베이비붐, X세대와 함께 현재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할 당사자가 된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세대 간의 갈등이나 혼란은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동의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이제라도 그 연구와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뭐 이런 강한 촉구로 읽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대들이 어떻게 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죠. 음, 이런 세대 간의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는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좀 연결점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대 이야기에 이어서 한국 문화의 그 독특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그 상반되는 두 가지 특징이 공존한다는 점, 그게 인상 깊었는데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배우기 쉬운 문자, 또 언어에 속한다. 이거랑 반대로 정 있잖아요. 정. 네, 정. 이걸로 대표되는 한국 특유의 정서나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이해하고 배우기 어렵다. 이 대비가 참 재밌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한글의 과학성, 체계성 덕분에 접근하기가 아주 쉽죠. 근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 사이의 그 끈끈한 유대감, 애정, 연민, 의리,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다 아우르는 정이라는 문화적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정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 표현을 넘어서서 관계를 맺는 방식, 어떤 때는 사회적 규범처럼 작동하기도 하고요. 이 정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겉으로는 배우기 쉬운데 속으로는 한없이 깊고 복잡하다. 이 이중적인 매력이 한국 문화를 정말 독특하게 만드는 요인이군요. 그리고 이 독특함 때문에 앞으로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연구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예측도 제시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류가 K-팝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특정 콘텐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래의 한류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문화 그 자체를 깊이 파고들고 배우려는 형태로 진화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와. 마치 예전에 동양학자들이 서양 철학이나 예술을 연구했듯이 또는 서양학자들이 동양사상을 연구했듯이 한국 문화가 그 자체로 아주 심도 있는 학문적, 문화적 탐구 대상이 될 거다 이런 거죠. 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새로운 차원의 문화 교류가 펼쳐지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전통 문화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잘 보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겠어요. 예를 들어 판소리 같은 거요. 네, 판소리. 단순히 오래된 공연 예술, 이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깊이 있는 문화 유산으로서 그 질을 유지하고 또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쉽게 버려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자선이다. 이 점이 강조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한국 문화의 독특한 힘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융합시키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비전까지 제시돼요. 융합의 매개체요? 네. 현재 동서양 문화가 70% 정도 융합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한국 문화가 그 중심에서 이 두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연결하고 통합시킬 때 인류 전체의 문화가 한 단계 더 확장되고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런 거죠. 판소리랑 서양 클래식이 만나는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요. 동서양 문화융합의 허브로서의 대한민국. 아,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먼저 우리 사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지죠. 사회의 3대 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직설적인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으로 정부, 그러니까 정치죠. 그리고 기업, 마지막으로 종교. 이 세 가지를 딱 꼽는데요. 네. 이 세 축 모두가 지금 현재 자신들의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러면서 심지어 각 분야 리더들이 건달처럼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건달이요? 와,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그만큼 각 영역에서 역할 부재가 심각하다.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축별로 어떤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나요? 먼저 정치 분야부터 좀 볼까요? 정치에 대해서는요, 현재 시스템이 부작용투성이다 이러면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그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편드는 게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성찰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모순 없는 바른 정치,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고 그걸 통해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됩니다. 정치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그리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군요. 기업에 대한 지적 역시 용어 사용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본질을 딱 꿰뚫는 것 같아요. 사업가라는 말은 흔히 쓰는데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업가라고 소개는 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의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행위, 이걸 이해 못하고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기업 운영이나 장사와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아, 이 관점에서는 사업가, 기업가, 장사치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데 이걸 막 섞어 쓰면서 사회적인 혼란,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진짜 사업가라면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서서 사회 발전에 대한 비전, 철학 이걸 가져야 한다 이런 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명칭과 역할이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이런 지적이군요. 마지막으로 종교계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날카롭네요. 현대 종교가 핵심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던데요. 네. 현대 종교가 사람들의 신앙심에 기대거나 아니면 기복,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을 빌어주는 행위,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서 종교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은 뭐냐? 사람들을 모아서 질 높은 진리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거죠. 진리의 교육이요? 네. 인간과 삶,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지혜, 이걸 나누고 가르치는 교율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믿음을 강요하거나 복을 약속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신앙이나 기복은 사람들을 모으는 초기 수단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진리 교육에 있어야 하고 용어, 즉 종교라는 말을 바르게 쓰고 그에 맞는 행동, 즉 교육을 할 때 비로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기업, 종교, 이 사회의 핵심적인 세 기둥이 모두 본질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있다. 이 진단은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역할과 연결되는 거겠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은 대한민국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스스로 발전시켜온 고유한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연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립과 연구. 네. 이게 단순히 과거 유산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가치를 현대 사회에 맞게 다시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의미해요. 아까 말한 세대 간의 지혜 전달, 정문화의 본질, 전통 예술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이 연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을 통해 정립된 바른 문화가 단지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인류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빛과 등불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와, 상당히 거시적인 비전인데요. 네, 아주 큰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경험, 또 독특한 문화적 자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정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사회 3대 축, 정치, 기업, 종교, 이게 먼저 제자리를 찾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전제는 붙습니다. 결국 사회 시스템의 정상화, 그리고 문화적 역량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리고 이걸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천이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들, 예를 들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가치관의 충돌 같은 것들은 이런 바른 법칙과 바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성장통,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천공 스승님의 관점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하나의 틀을 살펴봤습니다.
베이비붐 X 디지털 세대로 이어지는 그 세대론과 역할들, 그리고 한글의 쉬움과 정문화의 기품이라는 한국 문화의 양면성, 네네. 그리고 사회를 더 바치는 정치, 기업, 종교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까지 참 다각도로 조명을 했죠. 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빛과 등불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무게만큼이나 이걸 실현하기 위한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오늘 논의된 한국의 여러 요소들, 뭐 예를 들어 세대 간 지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의 현대적 의미, 판소리 같은 전통 예술의 혁신적인 계승, 혹은 정치, 기업, 종교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중에서 앞으로 한국이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빛과 등불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는 과정에서 또 다른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